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박한 만남, 진짜 전문가들이 펼치는 끝장 토크쇼 본게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 관련 정보를 속속들이 알려주시는 저희 MSG 마스코트 미스터 M 유영원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MSG에서 비주얼을 맡고 계시는 MSG의 또 다른 쪽 파악하는 오라버님 오빠 미스터 S 원정우 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왜 비주얼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건. 근데 좀 이상적이시잖아요. 이 꽁주머니. 야, 이거 아무나 이게 소화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 방송 몇 번 나갔잖아요. 네. 원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네. 제주에서. 네. 카리스마. 예, 그러니까 카리스마 넘치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네. 우리 기자님은 좀 무서운 분인 것 같다고 제 친구들이. 아 그래요? 카메라만 보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MSG 한번 저희가 또 시작이니까 한번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9화부터 달려보죠. S. 지혜요! 그러면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볼지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발의 총알로 전황을 뒤집는 저격수. 솔직히 저희 그 군인들한테는 아주 뭐 로망이긴 해요. 멀리서 게임 쪽에서도 저격수의 인기가 좋거든요. 네. 게임에서 저격수는 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적군을 이렇게 잡는 걸로 저 공격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까? 일단 뭐 5대5 게임이면은 뭐 5명 다 잡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총 좋은 거 쓰면 앞에 맞으면 뒤에도 뚫리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진짜 요즘 네. 뭐 100명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쏘기만 잘 쏘면 다 죽여요. 이라크전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전쟁이잖아요. 그때 미군이 그야말로 뭐 무인기니 최신형 전차 이런 걸 무장하고 일개대대가 가다가 예. 이라크 저격수 딱 한 명 때문에 꼼짝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를 내가 스나이퍼 한 명 때문에 섰대요. 네. 그 게임보다 더한 위력을 발휘하는 만화에나 나오는 네, 저격수잖아요. 이건 영화도 아니고. 실전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가 됐을 때 가장 상대방을 잔혹하게 죽이는 게 저격수들입니다. 왜? 우리 전우의 목숨. 전우들이 수많은 전우들이 저격수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예. 제 군대 때문에 저 20년 전에 저 때도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육군에서는. 근데 이 저격수가 총이 나온다면 못하겠죠? 정식적으로 부대에 편제되기 시작한 거는 영국에서 로벳 정찰대래요. 꽤 옛날인 것 같은데 하지만 저격수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거는 1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죠. 독일군이 특등사수들한테 이제 망원 조준경 스코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붙은 총을 지급을 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저격을 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에 일어선 저격수 역할이 정말 중요해져가지고 독일의 저격수들이 먼 거리에서도 쏘지만 적군이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 한가운데서 있다가 이제 그 어디서 쏘는지 모르게 이렇게 사살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총을 맞을 수 있다는 그 공포심,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역할을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 효율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네. 한 번에도 원샷 원킬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예.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 적군 병사를 한 명을 사살하는데 1차 대전 때는 실탄이 한 7,000발이 소모가 됐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는 더 많이 25,000발이 한 명고요. 사격 훈련 뭘 합니까? 그러니까. 25,000발 쏟아. 그리고 베트남전에는 얼마나 소모되는지 아세요? 베트남전이면 2차 대전 25,000이요? 예. 그럼 15,000. 아니 총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M16이나 더 AK 낮아졌겠죠. 무기가 발달했으니까 줄어들 것 같죠. 저 15,000. 아, 근데 실제로는 더 늘었습니다. 5만 발. 2배로 효율이 예, 떨어졌네. 예. 그런데 이제 베트남전에서 저격수들은 평균 1.7발당 적군 한 명을 사살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군사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따지면 저격수가 일반 그 보병들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걸로 나오는 거죠. 네. 비교 자체가 되질 않는데 예, 차원이 다른 거죠. 한 10번 쏘면은 한 7명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실수가 거의 없는 거죠, 이 네. 정도면. 실제로. 근데 이거 저격이라고 하면 진짜 멀리서 쏘는 이 거리 이건데 근데 사실 총이라고 하는 게 뭐 탄도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죠. 이 거리만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과학적인 어떤 뭐 설명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탄환이 보통 저격총 같은 경우에는 한 속도가 초속 800~900m? 와, 음속의 2배 이상 나가는 거죠. 음속의 2배 이상 나가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직선으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쏜 직후부터 죽는 경우가 봤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조금씩. 근데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이제 총 원체 빠르니까 1초만 지나도 한 5m쯤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2초가 지나면 이미 2km를 날아가게 되고 거의 그렇게 되면은 이제 30m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총을 2km 떨어진 적을 쏘려면 총구를 30m 위로 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말이 30m죠. 우리 보통 키 2m 안 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대충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치명적인 부위, 머리라든지 심장을 맞추지 않습니까? 2km 떨어진데 1.5km 떨어진데 그 말이 그렇지 그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저격수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격총을 보면 그 스코프라고 조준경이 다 스코프, 달라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얘기하는 십자선이 있죠. 예, 십자선을 조준선을 맞춰서 이제 쏘는 건데, 근데 이게 표적과 맞지를 않으면 이 우리가 클리크를 돌려서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클리크를 돌리면 1분이 달라져요. 근데 1분은 60분의 1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분이 높아지면 탄환은 100m를 더 날아가서 정확한 목표물을 맞출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목표물이 얼마나 떨어져 예, 있는가. 그쵸. 거리. 그거를 제일 측정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광선. 그래서 우리가 그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는 걸 통해서 정확히 이제 거리를 측정해서 표적과의 거리를 산출한 다음에 이제 총을 쏘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뭐 바람. 보통 이제 초속 1.6m면 굉장히 약한 바람이거든요. 네. 거의 뭐 우리가 별로 느낄 수도 없는 정도의 바람인데 이 정도만 해도 1km를 탄환이 날아가면 표적에서 70cm 이상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맞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실제로 이제 저격수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특히 이제 더운 지방에서는 아지랑이 올라오는 걸 보고 걸 망원경 보고 아지랑이요? 있잖아요. 예. 그 봄에만 잠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초속 4m 정도만 돼도 아지랑이가 그냥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전혀 위로 안 올라가고 완전히 옆으로 움직이고 이걸 보면서 이제 거리 계산을 실제 현실에서는 하게 되는데 이 스코프를 보시면 이렇게 세 군데 다이얼이 있거든요. 그 크리크라고 하는 그 다이얼이 있는데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상하 조절이고 좌우일 것 같지만 상하 조절이 이 옆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보통 이제 좌우 조절입니다. 그래서 중력하고 바람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공식이 필요한 거죠. 전문 분야 나오시네요. 네. 어떤 거리가 예. 있습니다. 거리 미터죠. 요 미터를 이렇게 해서 M을 알파벳으로 어떻게 중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선생님, 중학교 어디서 M을 저렇게 붙인 내가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우리 다 못습니다. 바람의 속도, 미터 파워. 예, 미터 파워. C라는 상수로 나누기 때문에 이게 거리에 대한 상수라는 건데요. 100에서 500m 저기가 표적이 그러면은 15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600m에서는 14를 넣어주고 7에서 800m는 13, 900m에서는 12, 1km가 되면 11. 이걸 이제 대입을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PDA 같은 거, 계산기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스나이퍼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쏘는 거죠. 그렇죠. 영화 보면 이제 2인 1개조로 해서 그렇죠. 옆에 있는 그렇죠. 사람 이렇게 봐주고 뭐 네네네. 자루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심지어는 이제 뭐 습도도 있고 온도도 있고 습도요? 공기의 밀도 이런 게 다 영향을 주는데 이제 고도하고 온도에 따라서 공기 밀도가 달라지거든요. 무슨 밥 짓는 것도 아닌데 고독가요? 사실 고도에 따라서는 계산식이 없습니다 지금. 고도가 뭐 몇천 미터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정확한 답은 없고 지금은 이제 경험에 의존을 하거나 혹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저격수들이 쓰는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노하우에 뭐 그런 예, 게 이런 비법 뭐 이런 게 있겠죠. 정리된 게 예. 아니고 비법 뭐 선배들이 전해주는 오피셜하진 않은데 네, 족보. 족보. 우리 의사들 족보 있듯이 이제 족보 그렇죠. 교과서가 있고 또 본인들끼리의 터를 이렇게 죽고 사는 건데. 그렇지 있겠죠. 당연하죠. 예, 그런 게 있겠죠. 있죠. 예. 더욱 황당한 것은 2km가 넘어가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 그쵸. 거의 맞추는 경우가 이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지구의 자전이 영향을 미쳐요. 지구의 자전이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가다가 이제 지구의 자전의 영향으로 휘게 됩니다. 멀리 짧을 때는 게 상관이 없는데 100m 이런 때 상관이 없지만 멀리 가면 뭐 2km 넘어가면 이 영향을 조금씩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전부 다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 한 넓이 한 50cm 되고 뭐 60cm 되고 높이 한 1m 70 되는 이 표적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우선 이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과 상당히 하여튼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네. 총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다르죠. 길고. 네. 저격총 외에는 요즘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총알 하나 넣고 착각 당겨가지고 예. 한 번 탁 쏘면 이제 그냥 다시 당겨서 쏴야 되는 총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볼트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격총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땅 쏘고 해서 이거 다시 당겼다가 이거 하고 조준선 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라크전 같은 거 시가전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군들이 시가전을 하다 보니까 근접전에서 동시에 다수의 적을 상대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땐 볼트 액션이 오히려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자동 저격총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2007, 8년 이무렵부터 미군들도 반자동 저격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가전 하다가 진짜 죄송합니다. 가정상 제가 미군 이거 이라크 딱 두 명 만나면 이거 한 명 쏘면 난 죽는 거 아니에요? 땅 쏘고 죽였어요. 내가 지겠다 이거. 반자동 쪽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볼트 액션은 역시 뭐 한방 강렬하니까.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생각하는 이제 실제 총, 네. 예. 최고의 저격총은 무엇일지. 얘가 드라구노프. 저게 이제 예, 예, 아시죠? 예, 예. 마렛. 네. 말해. 예. 게임에서도 유명하죠. 예, 이거는 뭐 우리 다 합니다. BARLETT인가 예. 예, 예. 짱이죠 이거. 짱. 이거 한 방씩 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볼트 액션식이죠. 예. 드라곤오프는 반자동입니다. 이때 바뀌었잖아요. 저희는 유리할 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태세 변환이. 근데 저 드라곤오프는 처음 들어봐서 이게 AK-47하고 실제로 이 총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일단 정식 명칭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저도 읽어야 됩니다. 외우기 힘들어서. 스나이페르스카야 빈토프카 드라곤오프라고 해서 따라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스나이퍼를 이제 독일 말로 스나이핑. 충분히 보고 읽으시는 거에 양해가 가능합니다. 예, 이번에 정말 엄밀하게 저격총이냐라는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동이 적어요. 반동이 세면 이제 총구가 들려버리니까 예, 실제로 2탄을 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AK-47이 이제 기본 제식 소총이잖아요. 예. 여기 사거리 밖에 있는 것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총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균 사거리도 아까 우리가 2km씩 얘기했는데 얘는 뭐 한 400m, 600m 정도가 평균 사거리라서 저런 총에 비하면야 물론 성능이 여러 가지로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숙련이 되면 1km 이상을 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1350m 거리 밖에서 쏴서 저격을 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저격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소련 당시 소련이죠. 예, 그때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그도 AK-47 이쪽도 같은 총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요? AK-47도 같은 서로 갖고 있었고 드라곤오프도 서로 갖고 있었고 이랬던 건데 이제 RPG-7도 서로 갖고 싸우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만들기 쉽고 가격 저렴하고 구조 단순하고 그래서 세계 각지로 이제 카피총들이 퍼져나간 거죠. AK-47과 마찬가지로 실전에서 현실적으로 저격으로 사용된 예가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총을 이제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원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AK 때도 그렇지만 이제 좀 보편적인.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이라크전에서도 예. 그 이제 반군들이 이 드라곤오프로 미군들을 실제로 저격을 많이 해서 미군들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고 그래요. 얘기 끝난 예. 거네요. 이제 이게 최고의 저격 소총인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제가 이 관련 얘기 아직 안 했잖아요. 이게 자꾸 이 적군을 제가 칭찬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북한군도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드라곤오프를 계열입니다. 그런 거 북한도 아니에요. 갖고 있는데 이 한 명이 이제 지정사수, 엄밀하게 지정사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이 강점을 가진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좀 불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죠. 예. 그 연평해전 그 영화 보면 네. 이렇게 막 한포 사격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북한군이 이렇게 조준하고 있는 게 전 AK에다가 조준경 단줄 알았는데 이거죠. 예, 드라곤오프에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평해전 아니면 그 R2B라고 리턴 투 베이스. 아, 저거 영화에 나왔어요. 그 영화에서도 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나와서. 아 영화 출연. 이거 되게 북한군으로?
이게 그 에어쇼를 해요. 네. 에어쇼를 하는데 그 에어쇼 이렇게 소개하는 지금부터 우리의 무슨 비행기가 펼쳐집니다. 저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네. 테스트하는 거 있거든요. 준비하는 거. 바렛은 전문 용어로 대물 저격총이라고 합니다. 대물 저격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성인 방송이 아닌데 대물 저격총인데 대물 저격총인데 이상한 상상을 우리 진짜 기본적으로 대물 저격총을 좋아해요. 직경이 12.7mm. 그러니까 보통 저격총이 이제 5.56mm 또는 7.62mm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큰 12.7mm는 뭐 예, 구경을 갖고 있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캐리바 50하고 같은 그렇죠. 그 구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화에도 이제 가끔 나오잖아요. 적군이 벽 뒤에 숨어서 난 여기 안전하고 있지 이렇게 있다가 그냥 벽을 관통해서 날아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위력을 이제 갖고 있고 사거리도 뭐 2km, 3km 이상 되는 이제 상당히 긴 이제 사거리를 갖고 있고요. 주한미군도 이게 있고 우리 한국군도 갖고 있는데 요즘 뭐 북한 위험 얘기 많이 하는데 남북한 간에 이제 교전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그것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기갑 장비들 많잖아요. 예. 뭐 탱크까지는 파악을 못하지만 얇은 장갑은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에 저건 발칸포예요. 사실상 거의 발칸포가 20mm인가 그렇잖아요. 발칸포나 다름없는 거고 저거는 이제 뭐 차 같은 거 부수는 총이고요. 드라가노프가 저 총입니다. 그쵸. 예. 저격수가 더 모조역하냐 저 장갑차 쏘는데 이건 약간 이상하네. 12.1 쏘면 이거 빵 하면은 이게 어깨가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반동이 이렇게 세면 사실 쏠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장치를 하죠. 이 바렛이라는 게 회사 이름이거든요. 이 바렛사가 개발한 그 이게 있어요. 저 총구에 화살총 모양으로 납작하게 달아요. 총구 제동기 머질 브레이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특별한 걸 달아서 반동을 65% 일단 줄일 수가 있어요. 65%요? 반성 줄이네요. 발사 시에 가스가 나오잖아요, 총이. 그렇겠죠. 이 가스를 이제 뒤쪽으로 뿜어내게 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가스가 밖으로 뿜어져 나간다는 말은 총에 들어가는 총에 걸리는 힘이 세계 벽지로 가스 압력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동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뭐 무반동포도 같은 원리죠. 뭐 새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버리니까 예. 분명히 총신도 후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동이 흡수되긴 하지만 그만큼 명중률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꼭 정확도가 형편없느냐? 많이 떨어지진 않겠죠. 그렇게 생겼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물 저격총이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이걸 대인용으로도 쓰죠. 벽 뒤에 숨은 적이라든지 뭐 이제 쓰는데 사실은 그 바렛을 대인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도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좀 있어요. 마치 수류탄 안겨놓고 터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표현 묻히면 안 돼. 약간 로망 멋져 보이기도 해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스나이퍼가 많이 나오죠. 저격수가. 예. 에너미 앳 더 게이트 보셨죠? 주드로 예. 주드로라는 게 봤자. 거기 바실리 자이체프라는 예. 실존했던 정말 전설적인 저격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죠. 예. 아니 이거 사냥 연습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바실리가. 예. 원쌤께서는 1992년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전설적의 베트남전 미 해병 저격수였던 카를로스 헤스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별명 장군을 800야드 거리에서 한 900m 정도 되는데 네. 한 발로 딱 사살을 해요. 그리고 복귀를 하다가 스나이퍼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월맨 그 스나이퍼에. 그래서 이제 공방 서로 이제 그 긴장감, 스나이퍼 대 스나이퍼로. 스나이퍼 대 스나이퍼 상황이 연출이 되고 결국은 유인을 해서 500야드 거리에서 사살을 합니다. 사살을 하는데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데요. 죽은 적의 총을 봤더니 그 스코프를 이 헤스콕이 쏜 총알이 뚫고 지나가서 눈을 맞췄다고 해요. 영화에 영화에 나오는 예. 장면이죠. 영화에 나온 장면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실제 상황을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저격수는 제일 중요한 게 포지션일 것 같거든 진짜. 그렇죠. 예. 어디서 쏘느냐, 어디를 피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예. 잘 쏘아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데 단상 위 뭐 이런 데 안 될 거 아니에요. 무대 위, 근데- 스포트라이트 아래 이런 거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메아리가 많이 울리는 좀 이제 계곡과 산으로 된 그런 곳에서도 메아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소리가 나갔을 때 이제 반사가 많이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는 게 아니고 거길 찾아서 거기서 쏴야 돼요. 왜냐하면 왜요? 총성이 메아리가 지면서 첫 번째 총성, 실제 총성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아, 총소리 어디서 났어 그거요? 그렇죠. 저게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해를 등지지 마라. 보통 스코프의 앞쪽은, 그러니까 총구가 있는 쪽은 특수 코팅을 해서 햇빛을 안 반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뒤쪽으로 해가 있으면 등지면 뒤쪽으로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햇빛이 들어와서 스코프를 지나서 앞으로 빛이 나가겠죠. 그래서 뒤로 들어온 빛이 적에게 반짝하고 보이게 돼요. 스나이퍼는 뭐 스나이퍼 할 일도 없겠습니다만 해를 등지지 마라. 예, 등지지 네. 마라. 예, 그렇구나. 그럼 이 스나이퍼 이자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기네스 뭐 이런 이거 사람 이게 안타까운 예, 거라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레코드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기록이 예. 있죠. 사격해 보셨잖아요. 예. 우리 소총 쏠 때 몇 미터 표준기 놓고 합니까? 그 뭘 가중 멀중가중인데 예, 그게 제일 예, 긴 게 한 200 정도 됐나요? 250m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보통 400에서 600 지정사수 그것도 맞추기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근데 이제 제일 길었던 게 2009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영국군 저격수가 세운 기록이 있는데 이제 2475m. 거의 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5km. 예. 그때 이제 338 라프나 매그넘 소총으로 이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지난 5월에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그 2017년 5월에요. 이라크 전에 이라크에 파병돼 있던 뭐 미국이나 영국군도 아니고 캐나다군 저격수가 세웠는데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3,450m. 3,450m. 그러니까 뭐 2km 단위를 넘어서 3km대 기록을 세웠어요. 3,450m. 그래서 그 지난번 기록을 1km를 경신한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거죠. 약간 그냥 쏘았는데 맞은 거 아닌가요, 그거 그냥? 우연히.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런 맞추는 수준이 건, 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못 맞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예. 이게 음속보다 빠르니까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총소리는 죽은 다음에 들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왜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여성 고수씨 저격수가 나오잖아요. 거기 김옥빈 씨. 네, 김옥빈 씨가 나오는데 그때 6.25 때 저격수로 나오는데 이분이 별명이 2초였어요. 맞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총을 맞은 뒤에 2초가 지나야 소리가 들린다. 여기에서 쓰였던 총이 뭐냐 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러시아 국소는 이제 모신나강, 모신나강 소총인데 이게 이제 음속의 한 2배 정도 속도가 나오고요. 영화에서는 한 2초 정도 정말 후에 소리가 들리려면 거리상으로는 표적까지 한 1.2km 정도는 돼야 되고요. 영동대교 많이 건너잖아요.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에 있는 사람을 쏜다. 그런 정도의 거리로 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맞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거의 이제 3배 거리 이상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최고 기록은 의외의 곳에 있어요. 핀란드. 핀란드요? 예. 그 중에 이제 시모 하이야 이 사람이 542명의 소련군을 이제 진짜 대대인데요, 대대 이상 사살한 아닌가요, 대대 것으로 이상? 이제 알려져 있고 이 시모 헤이가 사용한 소총도 모신나강이에요. 그리고 이 시모 헤이는 대단한 게 보통 다 조준경을 쓰잖아요. 저격수로. 그렇죠. 예. 이 사람은 그것도 없었대요? 없이 그냥 맨눈으로 보고 저격한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타고난 천재인 거죠. 타고난 저격수인 거죠. 저격의 타고난. 천재. 가까이서 샀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잘 숨어가지고. 가까이서 많이 모이는 사람들을 쏘면 하나 이게 정말 대단한 네. 조준경도 없이 이거를 2차 대전 때 주목할 만한 네. 문제 하나가 여성 저격수들이 또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소련군 여성 저격수 중에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루드밀라 파블리첸코라는 사람인데 81년에 독일군이 이제 러시아를 침공한 다음에 자원 입대해서 이제 저격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저격수가 됐고요. 그래서 그 덕에 이제 그 3.5배율 조준경을 장착한 토카레프 SVT-40 반자동 소총을 사용해서 대표적인 오데사 전투에서 187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개월간 309명을 저격을 했는데 특히 이 중에 36명은 그 잡기 힘들다는 적저격수를
잡았어요. 와, 그러면 아군을 몇 명을 살린 거예요? 이게 죽인 그러니까, 것보다 그렇죠. 적 죽인 것보다 아군 살린 게 더 큰데요? 사실은 적군 평범한 보병 300명 죽였다 사살했던 것보다 네. 저격수 30여 명 죽였다는 게 사실 훨씬 큰 전과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리고 와. 그 유명한 세바스토폴 공방전에서도 이제 전투를 했는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이 독일군 박격포탄 공격에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소련군 수뇌부가 야 쟤는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후송 작전을 펴서 이제 살렸다고 그럽니다. 와, 라이언 일병보다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때만 해도 거의 이제 국보급 존재가 된 거죠. 이렇게 진짜 저격수가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저격수들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활총이보다 우리가 먹기 짱 아닙니까 이게. 진종호 선수 이거 어디 가겠어요? 우리 맞습니다. 우리가 상징 대표적인 게 아덴만 네. 여명 작전 아시잖아요. 네. 그때 성공적인 작전을 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헬기 위에서 저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헬기가 얼마나 흔들려요. 숨 안 돼, 네. 숨 쉬면 안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금만 오차가 생기도 몇 미터 차이가 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저격을 하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 특전사의 최정예 부대가 707 부대라고 있습니다. 707 대대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저격수들 시범 보이는 걸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600m, 800m 떨어진 아주 얇은 표적들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격수 수준은 저는 뭐 세계 정상급이라고 생각을 해도 자부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과학적인 또 이 체계적인 뭐 어떻게 이게 트레이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예?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굉장히 많이 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쏴가지고 요즘 이제 다 이제 빅데이터 시대니까 많이 쏴가지고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죠. 자, 오늘 본 게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다음 주에 더욱 화끈하고 흥미로운 주제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네, 보실까요? 네. 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건 포예요, 저건. 대포. 그러니까 좀 뭐 센 놈도 있어야지. 그래야 얘기거리가 되니까 이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도 AWP 있잖아요. AWP.